오늘은 일리아스 18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 이제 17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리스군이 계속 제우스와 아폴론에 의해 가지고 후퇴를 하고 있어요. 메넬라우스하고 메리오네스 두 사람이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들쳐내고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두 아이아스가 그 뒤를 약간 이제 호위하면서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틸로코스를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것이죠.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먼저 알려주도록. 근데 사실은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쨌건 아킬레우스가 무고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무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군은 자기들이 아킬레우스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지켜내면서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권에서는 장면은 안틸로코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아킬레우스가 속으로 뭔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안틸로코스가 가서 보니 아킬레우스는 함선들 앞에서 뭔가를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문장을 보면 안틸로코스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예측한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건 시인은 아킬레우스의 마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뭔가 불길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까지는 함선들에 갇혀있던 그 그리스군이 굉장히 파트로클로스와 미루미노네스 쪽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함선 밖으로 트로이아군을 몰아냈고 결국엔 성벽에까지 간 거를 아킬레우스가 봤거든요. 그래도 혹시 성벽까지는 자기가 없을 때 파트로클로스가 그거를 함락하려고 그런 시도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죽진 않았을 것이다. 그 장면에서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어쩐 일인지 굉장한 속도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어요. 계속 몰리고 있어요. 허둥지둥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불길해요. 저 도망치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도 직감할 수 있죠. 이길 때는 그래도 들걱정하다가 결국엔 도망치고 있어요. 파트로클로스에게 자신의 무장을 하고 있는 그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무장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반감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어머니가 얘기해줬던 그것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17권 410행에서는 어머니가 어떤 얘기도 파트로클로스와 관련해가지고 언급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떠올린 거죠. 불길한 예감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킬레우스가 살아있는 동안 미르미노레스 쪽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죽는다는 건 자기보다 먼저 누군가 죽는 건데 가장 용감한 자예요. 자기 부족 중에서. 그 생각을 떠올리니까 불길한 예감이 든 거죠. 파트로클로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음이 분명하다고 그런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함선들로 다시 함선까지만 적군을 내몰고 다시 후퇴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이제 안틸로코스가,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가 다가가가지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고 있어요. 파트로클로스가 쓰러졌고 그의 무구들은 헥토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은 전에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에게 가가지고 호소한 장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고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파트로클로스가 울면서 그대는 무정한 사람이다. 안 갈 거면 나라도 보내달라고 이렇게 호소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이번에는 안틸로코스가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하고 울면서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설득이 되는 것이죠. 파트로클로스가 얘기했을 때는 반쯤 설득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 군대는 참여시켰으니까 이제는 파트로클로스가 죽었고 죽은 소식을 안틸로코스가 전해줬어요. 그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아킬레우스의 반응은 먼지를 움켜쥐고 머리에 뿌리고 재를 뿌리고 그래서 얼굴과 옷이 다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자기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근데 옛날의 풍습이에요. 예전에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해들면 재를 머리에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동에서는. 그리고 하녀들도 같이 막 비통한 마음으로 울었어요. 왜 하녀들이 울었을까? 거기 보면은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가 사로잡은 그 여인들, 거의 트로이아 지역의 여인들이거든요. 노예로 잡혀와서 그 여인들도 슬퍼서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의아하죠. 어쨌건 상갓집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어요.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너무 슬픔을 표현하는 그 아킬레우스. 안틸로코스가 그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칼로 제 목을 베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틸로코스가 보기에 거의 미친 듯이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붙잡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상대방에게 거의 지금 상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킬레우스를 손 붙잡는 거는 위로해 주려고 손을 붙잡는데 여기서는 죽을까봐, 자살할까봐 그런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통곡을 했든지 그 소리가, 통곡 소리가 존경스러운 어머니,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테티스 얘기까지 전해졌어요. 사실은 이제 뭐 소리가, 음성이 공기를 진동하잖아요. 그것이 뭐 바닷속으로까지 가가지고 들렸을 리는 없겠죠. 어머니와 아들은 뭔가 공유하는 거, 심적으로 거의 텔레파시 같은 것이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아들의 슬픔, 그것이 이제 어머니에게 전달된 거고, 근데 어머니에게 뿐만 아니고 네레우스의 딸들, 테티스의 자매들, 수도 없이 이름이 쭉 목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9행에 보면 그 밖에 다른 네레우스의 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네레우스의 딸들이 슬퍼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테티스가 먼저 통곡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의 자매들이여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한탄,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죠. 햇빛을 보는 동안에도 고통을 당할 그 운명의 그 아들, 그런 아들을 내가 낳아줬고 내가 그 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다. 지금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생뚱한 것은 아킬레우스가 죽지를 않았어요. 지금 아킬레우스는 통곡하고 있는 거고, 누가 죽었냐면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테티스를 비롯해서 네레우스의 모든 딸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마치 아킬레우스가 죽은 것처럼. 근데 아킬레우스는 죽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먼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고 싸움터에 떨어져 있는 그 아이에게 무슨 슬픔이 닥쳤는지 알아볼래요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테티스도 아들에게 무슨 슬픔이 닥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모든 네레우스의 딸들이 울고 있는 거죠. 영문도 모르고 울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아킬레우스의 그 죽음에 대한, 아킬레우스가 죽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를 이제 미리 예고하는 듯한 그런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른 여신들도 있잖아요. 자기 자매들이 모두 다 동행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테티스를 따라와요. 그리고 차례차례 해안으로 올라왔어요. 신들이 지금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서 동시에 지금 해안으로 올라온 장면이에요. 테티스는 아들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결국에는 너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느냐. 제우스가 너의 바람,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리스군이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킬레우스 얘기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자기 가장 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 없었던 거고, 어머니 테티스도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뭐 테티스는 파트로클로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아킬레우스가 자기 어머니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를 낳아주면서의 그 고통, 이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인간하고 여신이 결혼해가지고 여신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청춘이에요. 늙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편도 늙지만 그 아들이 죽음,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슬플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자기 마음도 살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이런 상태에서 내 친구의 죽음, 그리고 도와주지 못했던 상황, 그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운 생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은 결국엔 아킬레우스의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아킬레우스는 더 이상 친구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명하겠구나. 너의 운명대로. 그리고 96행에 보면 헥토르 다음에는 곧 내가 죽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실이에요. 헥토르 다음에 곧 아킬레우스가 죽을 운명이에요.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 죽음을 미루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전우가, 친구가 죽는데 자기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자기가 참전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동안 전우들에게 빛이 되어주지 못하고 공연히 진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같이 파트로클로스 곁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불화는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없어지기를, 사라지기를, 분노도 사라지기를.
사실은 자기 판단 미스인데 불화와 분노,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이죠. 그것에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감정의 변화, 분노 이런 것도 자기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신이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인간 내면에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여기도 보면 불화, 또 분노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가슴속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나아가겠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115행에 제 죽음의 운명은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든 받아들이겠어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약간 회피했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죽는 것보다는 삶이 훨씬 더 귀중하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살아서 무엇하리 내 죽음의 운명, 신들이 정해진 그때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당당히 나아가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가 헤라클레스도 자기보다 더 위대한 영웅, 그저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고 당당히 받아들였죠. 헤라클레스는 자기 부인이 준 그 제의 옷을 입고서 그것이 이제 피부를 막 태우고 막 못이 피부를 침투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안겨주는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장작더미를 싸고 그 위에서 화장을 해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킬레우스는 사실은 헤라클레스에는 못 미치는 영웅이죠. 영웅은 영웅이지만 그런 헤라클레스도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자신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제 출전을 막지 말아달라. 어떻게 해도 아킬레우스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할 테니까 막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주장을 한 것이죠. 어머니는 그 아들의 그 뜻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줘요. 수용해줘요. 아들의 뜻을.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뜻을. 그래서 그래야지 이러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해요. 어쨌건 너가 무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헤파이스토스 왕에서 무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구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는 어머니가 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다리고 있던 바다의 자기 자매들 네레우스의 그 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올림포스로 갈 테니까 헤파이스토스를 만나러 자매들에게는 바다의 노인이신 아버지 집에 찾아가 그분께 자초지종을 알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초지종을 얘기할 것도 없어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해서 네레우스의 딸들이 또 네레우스가 관심을 가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해도 그 뒤에 아무런 언급되는 바가 없어요. 사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얘기 같은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해서. 테티스는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도 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티스가 올림포스로 가는 동안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비명을 지르면서 그 아카이오이족이 그리스군이 쫓겨다니고 있어요. 헥토르 앞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이제 결국에는 함선들하고 헬레스폰토스 앞에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쫓겨가지고 함선들 쪽에까지 쫓겨난 것이죠. 그러나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헥토르가 빼앗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그 시신을 그리스군이 확보한 것도 아니에요. 헥토르는 3번이나 파트로클로스의 발목을 잡고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두 아이아스가 용감하게 쳐냈어요. 시신에서. 만약에 신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헥토르가 결국엔 시신을 뺏어서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헤라의 명을 받은 이리스 여신, 그 무지개 여신이죠. 전령의 신. 그래서 그 여신이 지금 아킬레우스에게 다가와요. 헤라가 명령한 것이에요. 근데 보통 이리스 여신은 제우스의 명을 주로는 전달하고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헤라가 몰래 보낸 거예요. 아마 제우스가 알았으면 큰일 날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170행에 보면 이리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파트로클로스를 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해내지 못하면 헥토르가 그 시신을
목에서 머리를 베어 장대에 꽂으리라. 헥토르의 마음은 뺏기면, 만약에 헥토르에게 뺏기면 시신이 훼손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고까지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킬레우스가 그걸 듣고 이리스 여신 바로 알아봅니다. 이리스 여신이요. 근데 이리스 여신의 그 생각은, 이리스 여신은 전령의 신이기 때문에 누가 보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헤라가 보냈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 다른 불사신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은밀한 계획이라는 거죠. 헤라의 은밀한 계획. 보통은 제우스가 이리스를 당당하게 보내는데 여기는 아주 은밀하게 보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믿으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누가 전령을 보내는데 아주 은밀한 전령을 보내면 그만큼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킬레우스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지금 무구도 없고 어머니께서 참전한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구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다리라겠는데요. 그럼 무구를 그냥 어머니 오기 전에 챙겨 입고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무구는 아이아스, 방패 빼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몸에 그 어느 누구의 무구도 내 몸에 맞지 않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킬레우스가 덩치가 커요. 아이아스하고 둘이서 아이아스하고 아킬레우스 중에서 누가 덩치가 클까? 그럼 아마 아킬레우스가 제일 커요. 몸도 제일 좋고 빠르기도 제일 빠르고 전쟁도 제일 잘하는 아킬레우스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라도 그러니까 무장을 갖추지 않고서라도 호로 나가서 그대의 모습을 트로이아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벽 너머에 호가 있잖아요. 판, 그렇죠? 움푹하게 판. 그러니까 호의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트로이아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이리스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아카이오이족이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휴식은 짧은 법이다. 짧은 휴식으로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일전에 네스토르가 파트로클레스를 설득하면서 했던 얘기를 지금 이리스 여신이 아킬레우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로클로스가 당했던 그 설득이 결국엔 또 아킬레우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도 전쟁터에서 모습을 보이라고 했죠. 누구의 모습을? 아킬레우스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하고서. 여기서 이리스 여신은 전쟁터에 보이라는 거죠. 모습을, 너의 모습을, 무구를 하지 않은 너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둘 사이에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는 결국에는 아카이오이족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죠.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일어섰어요. 이리스 여신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인간 아킬레우스는 아무리 지혜가 좋아도 신 헤라나 이리스 여신의 그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킬레우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무구도 없고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그 명도 있고 그래서 솔루션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시신을 구하지?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목표는 있는데 수단이 없어요. 그럼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걸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순간에 지금 신은 호 밖으로 그냥 무고를 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도 시신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리스 여신이 모습 밖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아테네가 나와서 그의 강력한 어깨에 술달린 아이기스를 걸쳐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기스는 제우스의 방패란 말이죠. 공포와 폐주가 서려 있는. 근데 그거를 또 아킬레우스에게 걸쳐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는 머리를 황금 구름으로 두르고 거기서 번쩍이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했다. 이건 사실 이렇게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은 것이죠. 아이기스를 걸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황금 구름이에요.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거리게. 그 다음에 거기서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 그런 것들이 막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채가 맑은 대기에 닿았다. 하늘에 닿은 거예요. 머리에서 광채가. 신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호 가장자리로 섰어요. 그러나 아카이오이족에게는 섞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당부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당부하고 이리스 여신의 당부를 잘 조합을 두 개를 다 잘 한 것이죠. 나가서 서기만 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괜히 전쟁터로까지 나가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었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고함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아킬레우스 혼자 지른 건 아니고 아테네 여신도 함께 질러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포가 전군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